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얀센 백신의 사전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 명인데요. 1차 접종 예약 인원 90만 명이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 18시간 만에 마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코로나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예약 초반부터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고 싶다, 백신 맞고 마음 편히 놀러 가고 싶다, 절로 애국심이 솟는다 등등 인터넷에서도 백신 예약 성공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도 백악관 직원들이 다음 달 사무실로 복귀한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7월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야외에서 노마스크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일상으로의 회복 진짜 머지않아 보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다 왔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짜로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방위 대원이라서 관심이 컸지만 예약에 실패했습니다. 똥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가 사는 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주택도 공공관리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옵션에 대한 모든 것 박병일 명장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사는 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주택도 공공관리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김강식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강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공동주택이라는 게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들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연립주택이나 예. 또 그다음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 형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는 이런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관리를 공공에서 좀 맡아서 진행하자 이런 내용인가요? 네. 이 부분들은 현재는 예. 법적으로 보면 아파트 관리는 이제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들은 자치관리는 입주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선임해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 거고, 예. 위탁관리는 입주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소장을 파견받아서 이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예. 기존의 방식 속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공공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러면 공공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해서 이 부분들을 공공성과 좀 독립적인 관리 업무의 그 기능을 좀 보장해주면서 공동주택을 관리해보자. 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래도 뭔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공공 관리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 이런 말씀 같은데. 네네. 아파트도 그렇고 그 대부분 이미 관리사무소나 주민위원회 등 운영을 담당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왜 그렇죠. 공공에서 맡아서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전체에 있는 공동주택들을 이제 공공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들은 또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1980년도에 보면 한 10% 정도가 공동주택의 비중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현재는 한 70%를 넘어서 80%에 육박하고 있고 전 국민의 8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사유재산이다. 그냥
자치적으로 알아서 해라라는 정도로 하기에는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주민들이 또 많은 부분들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거기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이게 시장 원리가 잘 작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구성원들이 뭐 어떤 데는 무관심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도 구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데는 또 너무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또 관리비의 비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취약한 관리소장을 두는 제도로서는 예. 해결이 어렵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공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 좀 독립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좀 보장하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들의 자산 가치가 한 4천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1년에 23조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투명하게, 공정하게 부과되고 관리되고 있느냐, 우리의 이 자산들이 전문성 있게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발생되고 거기에 해소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좀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저 신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맞아요. 예. 제가 더 늙어 보입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저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동주택 관리는 크게 입주자 대표 회의, 그다음에 관리 주체라고 말하는 위탁관리 업체가 큰 축을 갖고 있는데 그 두 축 사이에서 관리소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관리소장은 뭐 자치관리를 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위탁관리 업체에서 이제 파견을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실질적인 업무들은 관리소장들이 대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인사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 업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관리소장들은 좀 독립적으로 공공적으로 이 부분들을 상호 견제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입주민들은 이 관리소장의 경력이나 뭐 자질이나 또 이런 것들을 평판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사실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부당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확인하니까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집행기구인 위탁관리 업체 사이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형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불공정한 거래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관리소장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평균 계약 기간이 1.2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얼마나 이제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이게 관리가 이루어질까. 4천조에 육박하는 우리의 자산들을 정말 책임성 있게 누가 이걸 관리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개월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왜냐하면 뭐 3개월, 6개월짜리 계약 기간이 많다라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취약한 근로 환경 속에서 과연 이분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4천조가 넘는 자산을 위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집중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주민들의 갈등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해소는 또 관리소장이 다 하고 있어요. 뭐 층간소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러 왔다가 소장하고 뭐 다툼이 생긴다거나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의 의견이 달라서 그 부분들을 따지기 위해서 왔다가 소장을 또 폭행하는 사건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또 관리소장을 피살하는 사건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 돈이 그냥 좀 샌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이나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공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 갑질 문제나 뭐 폭행 문제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뭐 그걸 위한 제도는 아니긴 하지만 예.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주거 비중,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중이 한 80%가 이제 넘어서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문화들을 형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관리소장의 역할들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신경 쓸 여력들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스스로 뭐 그 부분들을 우월적 지위라고 생각하고 계속 갑질도 하고 뭐 인격 모독적인 부분도 하고 부당한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나가야 돼, 인식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그 아주 취약한 구조의 관리소장의 지위를 공공에서 이 부분들을 보장해주고 소장들은 이 부분들을 평가받고 그 공동체 형성이나 관리비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평가받고 그 근무 기간들에 대한 것들 보장이 된다면 지금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충분히 대응하고 답변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 환경 개선이나 근무 환경들이 개선이 되면 책임감 있게 그 관리 업무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주택관리 업체, 위탁 업체에서 갖고 있는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들 속에서 그 청소 용역자들이나 아니면 경비원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서 근로 환경이 취약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관리소장이 공공에서 들어가서 확인된 부분이 책임감 있게 이 부분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평가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의 환경 개선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현재 공공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이 제도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도입된 것보다 이제 시범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이제 공공위탁 관리 시범 사업을 좀 진행했었거든요. 이게 뭐 관리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불투명한 관리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되게 심각하게 오랫동안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또 신청을 받아서 그런 단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서울주택공사에서 관리소장을 이제 파견하고 그 부분을 정상화를 추진했던 것들을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했었고 그 부분들을 이제 2019년도에도 이제 좀 약간의 공공 지원 뭐 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의 도입과 시도들은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좀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하면서 제도 개선하고 법적인 부분들의 보완들이나 추가적인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아직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공공관리 이후에 좀 어떤 점들이 변화되고 주민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80%의 자산, 4천조라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공공에서 이 부분들 뭐 다 도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공관리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오래 쓰고 그다음 투명한 관리나 투명한 관리비의 관리나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한다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년에 23조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비의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증가폭을 좀 줄여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관리소장이나 그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신분적인 부분들, 안정적인 부분들이나 소장의 또 독립적인 업무 수행들을 또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질적인 평가나 양적인 평가들을 또 계속 케어를 공공에서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받는 주거 문화에 대한 서비스들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관리사는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위탁 수수료는 받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소장이 하지 위탁관리사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불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도 또 하나의 제도가 생기면서 현재는
자치관리가 10%, 그다음에 위탁관리가 90%에 육박해서 아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탁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선택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그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경쟁적으로 이 부분들을 서로 경쟁하게 되니까 서비스의 질들이나 그 부분들의 개선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퀴즈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유튜브로 백신 접종 경험담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경험담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장군 용빈님께서는 병원 운영하는 선배는 의료 종사자라고 접종하고 친구 한 명은 사회복지단체라고 접종하고 후배들은 민방이라고 예비군이라고 접종하고 민방위도 끝난 저는 뭔가요? 하면서 울음 하셨고요. 텍스 H님께서는 월요일 5월 31일에 백신 맞았습니다. 그 전주 월요일에 세종에서 예약을 하고 목요일에 연락이 와서 5월 31일에 맞겠다고 말하고 가서 맞았습니다. 그냥 독감주사 맞듯이 하나도 안 아팠고요. 제가 33살이라서 그런지 고열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맞은 부위로 약간 뻐근한 느낌은 맞은 지 이틀이 지난 지금 약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백신 다들 잘 맞으시고 건강하게 코로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 또 남기셨고요. 감사하고요. 꼬슴도치님께서는 저는 애플리케이션 예약 첫날 접종했고요. 30분 안에 예약 바로 돼서 맞았습니다. 접종 부위가 계속 뻐근했고요. 몸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다만 저녁부터 접종 8시간 이후부터 갑자기 고열 및 근육통이 발생해서 하루 정도 타이레놀 먹고 괜찮아졌어요. 저는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신 인증 후기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피처링한 곡까지 포함하면 핫100에서 네 번째 1위라고 하는데요. 그룹으로 따지면 1970년 잭슨5 이후 51년 만에 가장 단시간 내 4곡의 핫100 1위 곡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나갑니다.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신곡 제목이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우유에 지방을 분리하고 응고시킨 식품으로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이용하는 이 식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마가린, 2번 버터, 3번 크림치즈. 정답 아시는 분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서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네로의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의 전통 이탈리아 명품 커피 1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배달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스트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리고요. 지금 문자들이 좀 오고 있는데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우와 충격, 최영진 아나운서가 민방이라고요? 헐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동안이란 뜻인지 노안이란 뜻인지 궁금하고요. 지화자 조타님께서는 예비군 민방위까지 마친 저는 노쇼 백신도 예약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7월에 백신 맞으려고요.
최영진 아나운서 예비군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이네요. 예, 저를 동안으로 보십니다만 예비군은 끝난 지가 오래됐고요. 예, 지금 민방위도 어느덧 많이 흘렀습니다. 자, 퀴즈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가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안전지원과의 조용상 안전제도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민안전보험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들께서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관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네.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예. 보험 혜택 대상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시민들께서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 시민이 이것도 궁금한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이게 보장이 됩니까? 사고 발생 당시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예.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항목도 궁금한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과 화재 및 붕괴 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예.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등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로 2년째 운영 중인데 그동안 주로 어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총 67명에게 약 4억 5천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화재 사고로 아하. 36건이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대중교통사고가 27건이었습니다. 예. 혹시 그 기억에 남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주요 사례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보험금을 탈 수 있구나 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사고의 경우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승하차 과정이나 승강장 내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던 중 일어난 사고도 보장 대상입니다. 예. 실제로 승하차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환승 통로 이동 중에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보험금은 그러면 어떻게 좀 받을 수가 있나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예.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한 3일 내에 보험금이 됩니다. 예.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에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인 거죠? 3년?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혹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들을 수가 있나요? 올해 보험 계약한 업체가 예. 보험회사가 NH 농업보험 농협 손해보험인데요. 예. 농협 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으로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도가 또 서울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안전지원과의 조용상 안전제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제가 힌트 드리면서 1부 맺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이따 봬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8입니다. 어제 숫자 뉴스에서 얀센 백신 예약 소식 전해드렸죠.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된 지 18시간도 안 돼서 모두 마감됐습니다.
예약 사이트가 열린 지 2분 만에 3만 명의 대기자가 한꺼번에 몰렸는데요. 1차 예약 80만 명분은 15시간 반 만에 동이 났고요. 나머지 10만 명분에 대한 2차 예약이 끝나는 데는 그로부터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 얀센 잔여 백신도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백신 접종과 예약 후기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경험 사연 공유해 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숫자는 84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오늘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합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84일 만인데요. 지난 3월 합수본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범죄와 관련해 내사 또는 수사한 사건은 총 646건이고요. 연루된 인원은 2,79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3입니다. 군 부실급식 사태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방부가 결국 장병 생활여건 개선 태스크포스를 3일인 내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F에는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9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TF는 4개 분야의 개선반으로 구성돼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TF팀 출범을 통해 국가를 지키는 대한민국 장병들이 급식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젊은 군 장병들 밥은 제대로 먹입시다. 마지막 숫자는 1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영어곡 버터로 또 한 번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네 번째 핫백 1위인데요. 방탄소년단 곡이 핫백 1위에 오른 것은 다이너마이트, 제이슨 데룰러가 부른 세비지, 러브의 BTS 리믹스 버전, 라이프 고스온에 이어서 통산 네 번째입니다. 빌보드 측은 버터가 미국 내에서만 3,220만 스트리밍, 24만 2,800 다운로드를 기록했고요. 라디오 에어플레이 횟수는 지난달 30일까지 1,810만 회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더 이상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이 놀랍지 않을 정도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방탄소년단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퀴즈 한 번 더 전해드리려고요.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도 숫자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나갑니다.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신곡 제목이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우유의 지방을 분리하고 응고시킨 식품으로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이용하는 이 식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마가린, 2번 버터, 3번 크림 치즈. 예, 정답 보내주시고요. 1523번님께서는 웬일로 보기가 논리적인가. 이런 보기 찾기 힘듭니다. 예. 슬기로운 라디오님께서는 야, 이분 선물 드려야겠다. 예. 힌트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조금만 더 버텨냅시다. 예. 이분 선물 드릴게요. 자, 2803번님. 저 50대 아줌마입니다. 방탄소년단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적당히 좀 하라고 매일 잔소리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6756번님. 이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알찬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뭐, 아르바이트는 좀 농땡이
부리면서 하는 거죠. 알바하시면서 농땡이 더 피우시라고 와차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좋은 방송인지 잘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께서 또 그 백신 접종 후기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지봉님, 저희 직원들 중 30명 정도 맞았는데 50대 분들은 대부분 가벼운 몸살 기운과 주사 부위 통증 정도로 지나갔고요. 30대 여성분들 중에는 고열 두통으로 응급실까지 간 분 2분 정도 있었습니다라고 소중한 후기 보내주셨고 0830번님,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는데 몸이 건강한 건지 3일 동안 무기력증이 왔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눈사람님, 미국에서 화이자 2차까지 접종한 27살 남자입니다. 1차는 주사 맞은 부위, 겨드랑이만 아프고 약간 운동하고 더운 것처럼 후끈거리고 지나갔습니다. 2차는 15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관절이 아프고 추웠어요. 추운 건 금방 지나갔고요. 관절 아픈 건 자고 일어나니까 금방 좋아졌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하신 분입니다. 소중한 후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지화자 조타님께서는 YTN 후배 아나운서님들이 형진 아나운서님한테 동기인 줄 알고 반말하지 않나요? 동안의 비결이 궁금하네요. 혹시 오늘의 정답이 동안의 비결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동기는 이제 지유 아나운서, 후배는 현웅 휘 아나운서가 있는데 반말하진 않습니다만 많이 기어오릅니다. 우리 아나운서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자, 자동차 상담 박병일 명장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상담 시간입니다. 새 차를 살 때 선택 사양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처음 새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나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는 기준이 없어서 더 고민을 하게 되죠. 차 살 때 대부분은 거쳐야 하는 과정, 옵션 선택의 고민을 조금 덜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자동차 점검과 관련된 궁금증 있는 분들, 내 차가 좀 어디가 이상하다, 수리받아야 될까요? 등등의 여러분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그 궁금증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병일 명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으네요. 예. 저 궁금한데, 네. 그 명장님은 차 살 때 옵션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예. 그냥 갑자기 살에 들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냥 깡통차를 삽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 기본 대수는 그게 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라면 ABS 기능이 있는 건 좋고, 그렇죠? 에어백은 있어야겠죠. 예. 두 개만 딱 봅니다. 나머지는 크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너무 비슷하기만 하고 실제로 나한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아니 그 대부분 옵션이 한번 설치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옵션에 따라서 자동차 수리비나 관리비도 좀 달라지기도 합니까? 옵션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품이 많아진다는 거고, 부품이 그렇죠. 많아진다는 건 고장률이 있다는 얘기고, 고장률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자화돼 있고 전자로 된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고장나면 다 돈이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그 대부분 전자화돼 있는 거는 이렇게 수리가 되도록 아니라 대부분 어셈블리 교환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썬루프 있다.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통째로 그냥 뜯어서 바꾸는 거지. 어느 부품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똑같아요.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핸드폰 내비게이션 너무너무 좋고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되고 그냥 공짜로 쓰는 건데 실제로 차에 내장돼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 별로 안 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사실. 사실은. 그래서 자동차에서 제일 나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게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안전적으로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안전하지 않다. 썬루프요? 예를 들어서 자연을 즐기고 바다를 즐기고 바람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필요할지 몰라도 만약에 혹시나 어떤 접촉 큰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거 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율주행 요새 많이 사고도 많은데, 자율주행을 너무 믿고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핸들이 이렇게 꺾일 때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운전하는 맛을 못 느끼고, 갑자기 각도가 툭툭 꺾이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그거 믿고 가다가 사고 나고 또 그거 있으니까 또 한번 호기심에 또 써보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러다 보면 그거에 이제 조금 신뢰를 가면서 또 믿게 되면 아직은 자율주행차가 그 단계가 아닌데,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 하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냐. 근데 저는 딱 차를 구할 때 일단 안전한 차, 돈이 안 들어가는 차,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연비가 좋은 차. 우리 저 명장님께서 좀 불필요한 그 옵션을 꼽아주신 게 이제 내비게이션과 썬루프 그리고 뭐 자율주행 기능 이런 건데 사실 뭐 제 차도 그렇습니다만 썬루프는 없는데 썬루프가 있어도 많이 사용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자, 그 요즘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 그 주차 옵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운전 실력이 줄잖아요, 사실은. 예? 뭐 처음에, 사실은 그 각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도움은 좀 됩니다만, 자기가 처음부터 주의하는 운전법을 배워야, 그렇게 되는데, 만약 주의하지 않고, 그거를 너무 믿었어요. 만약에 그 기능이 지금 현재 작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사고를 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그런 게 있으면 도와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운전 실력은 늘지 않기 때문에 좀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은 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위험 요소를 알고 운전하다가 나중에 정말 그런 것이 이제 좀 속달이 되고 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운전하고 싶다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나. 그다음에 왜냐면 그런 기능들이 많은 차를 하려면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이제 운전 시작했는데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고장 나고 뭐 하고 그러면 안 좋지 않느냐. 실력도 안 늘고 결국은 돈도 들어가는데 처음부터는 배울 때 좀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초를 튼튼해야 된다. 아니 운전도 기초를 천천히 제대로 배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개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 박병일 명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여기서 궁금한 게 자동 주차 옵션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혼자 주차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앞에가 대고 딱 누르면 바로 핸들도 꺾어서 가긴 가는 거죠. 근데 가격이 일단 비싸잖아요, 일단. 좋은데 가격이 일단 비싸요, 그죠? 그리고 거기 고장 날 때 어쨌든 수리비도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굳이 처음부터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차까지 갈 건 없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이 들러서 뭐 손발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운전할 때 좀 뭔가 동작이라든가 이런 반응이 늦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전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어 싶은 옵션들도 있어요. 뭐 안마 시트도 있고요.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안마 시트가 있는 차들 있죠. 근데 그게 안마 시트가 정말 시원한가요? 저거 옵션 있는 거 봤더니 정말 뭐 이렇게 이거 뭐 목욕탕에서 쓰는 1,000원짜리만도 못 하더라고. 그런데 비싸게 주고 한다는 거는 그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낫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기능이 있어서 좋은데 중요한 건 그게 하다 보면 여기에 가죽으로 돼 있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대부분 요새 시트들이 내자로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자꾸 이게 안마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늘어뜨리게 되면 결국은 터져서 나중에 아주 곤란하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뭐 수리가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통째로 가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의자 같은 경우는 각도, 내가 이제 체형이 어떤 거에 따라서 각도를 잘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요새 수입차들 또 뭐 우리나라 국산차 제네시스 같은 것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앞뒤 잘 맞추고 등에 허리 받침도 있고 엉덩이도 받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기능 그런 것들은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굉장히 운전할 때 또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 거를 옵션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 예를 들어서 그 소형차도 다 있으면 좋겠다. 운전 시트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체형도 안 틀어지고 또 긴 장거리 가더라도 피로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의자를 딱 맞춰서 운전하는 차는 피로도가 적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거는 비싼 차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다른 걸 좀 빼고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제 메이커는 기업은 이윤을 남게 되니까 꼭 쓸 때 있는 거와 없는 거를 꼭 같이 끼워 넣자.
이거 아니면 이걸 내가 필요해. 그럼 그거 하려면 또 하나 선택돼야 돼. 이거는 조금 뭔가 조금 아쉽다 이 생각이. 예, 명재님 오늘 저희가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건 어때요? 그것도 뭐 좀 좋죠. 좋은데 뭐 첨단으로 가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진짜 그게 안 돼버리면 이게 곤란하더라고. 이게 어느 차 같은 수입차 같은 경우도 이 미국 부대 앞에를 가서 다시 무슨 일 보고 시동을 걸려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스마트폰 이게 스마트키인데 우리가 우연되니까 거기 주파수 맞아가지고 그냥 안 돼요. 그래서 5m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출장을 갔는데 5m 정도 밀고 한쪽으로 차를 움직인 다음에 하자.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화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주변의 전자파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한 건 있는데 안전한 건 아니다. 그렇군요. 안전한 건 아날로그 방식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6325번님께서는 통풍 시트는 기본 사항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풍 시트 괜찮아요.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 또 땀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땀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땀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땀이 많으면 방석을 까대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바람이 살살 들어오면 아무래도 땀 뛰어든가 이런 것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시트에 관련된 거는 조금 다양하게 비싼 차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하는 그거를 선택하면 운전하는 피로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옵션 빼버리고 그런 걸 좀 선택하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가격은 싸야죠. 쓸데없는 것 좀 빼버리고 그렇죠? 네, 맞아요. 꼭 필요한 거. 자, 그럼 반대로 새 차를 살 때 이런 옵션은 꼭 필요하다. 특히 초보 운전자에게 추천할 만한 옵션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ABS는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갑자기 나타나면 브레이크 밟고 근데 ABS가 핸들이 꺾을 수 있거든요. 그냥 ABS가 없는 차는 브레이크 밟으면 핸들 꺾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ABS라는 거 바퀴를 잠갔다 열었다 하니까 브레이크 바꿔도 핸들이 가능하니까 ABS는 있어야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에어백은 있어야죠. 그럼요. 바람이 있지만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에어백은 있어야 된다. 다음에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같으면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있어야죠. 나머지는 뭐 굳이 내가 다 작동도 못하면서 그걸 돈 많이 주고 살 필요 없지 않느냐. 왜냐면 저희 고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BMW 745를 탔는데 이분이 옛날 손에 실어서 장갑을 끼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그 차를 팔 때쯤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핸들 밑에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누르면 핸들이 따뜻해지는데 여기까지 핸들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갖고 모르셔서. 근데 대부분 제가 정비공장하면서 사람들 보면 여기 고급 차량 많이 끌고 오면서 보면 자동차 옵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솔직히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몰라. 근데 돈만 비싸게 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선택할 때 옵션이 나한테 꼭 필요한 뭔가 이런 것보다 그것만 선택해서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골라서 하는 것도 비용도 절감하고 고장도 안 나고 안전을 위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차를 고를 때 대부분 뭐 디자인 보고 색깔 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유행 따라서 하는 게 많은데 옵션도 이제 볼 줄 아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BMW 같은 경우는 열선이 아래쪽에 있습니까? 네, 핸들 밑에 바로. 그렇군요. 자,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동차 관련된 고민 그리고 걱정거리 있으시면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죠. 8024번님께서는 앞유리 빼고 모두 썬팅이 돼 있는데 썬팅이 별로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서 다시 하려고요. 이번에 할 때 앞유리까지 내부가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면이 안 보이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야 확보가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시인성이 어떤가 봐야 되고요. 그건 전문가를 물어보면 되는데 썬팅을 고를 때는 열 차단율이 얼마냐, 자외선 차단율이 얼마냐 이렇게 돼야 돼요. 열 차단율은 한 90% 정도,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율도 한 80% 이상짜리를 사야 그런 걸 선택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피부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 차단율이라든가 그런데 시인성,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낮에는 잘 보일지 몰라도 비가 오나 안개가 끼거나 밤 되면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껌껌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껌껌하다고 또 뭐 자외선 차단율이나 열 차단율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열 차단율이 얼마짜리냐, 자외선 차단율이 얼마짜리냐 이런 거 보면서 또 시인성은 어떤가 이런 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냥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그래서 그런 거 잘 보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누가
뭐 해가지고 뭐 차할 때 공짜로 줬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열 차단율이나 또 자외선 차단율이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세상만 진하고 이거는 내 피부를 보호해주지 않고 또 이제 그 냉난방 효과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싸구려를 하면 붙이는 값보다 뛰는 값이 더 비싸니까 그런 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낫고 그 돈으로 다른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는 게 더 좋을 듯하다 이 생각이 자, 9877번님. 새 차를 인수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초반에 유격이 느껴지고 뚝뚝 미세한 소리 진동이 핸들에 느껴집니다. 천천히 밟으면 안 그러고요. 센터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차는 안 그랬거든요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량 무게에 따라서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서 그래요.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괜찮은데 지금 차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옛날 차는 제동력이 브레이크가 잘 듣질 않았어. 근데 요새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차가 막 움직이는 거로도 그 무게를 차량 무게가 보통 1.5톤 정도 되는데 큰 차는 2톤 정도 되는데 그 무게가 바퀴 쪽에 걸리게 되면 소리는 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소리냐 아니냐인데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좀 밀리더라도 소리가 안 났는데 요새는 브레이크가 워낙 잘 됐다 보니까 한쪽으로 힘이 몰리게 되면 그런 소리나 어떤 그 느낌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괜찮아요. 만약에 그게 심하다고 생각하면 가서 한번 정보접수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2666번님께서는 이번에 스포티지 구입 예정인데 디젤 DCT 주의할 점 있나요?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7819번님께서는 자동차는 출고될 때 그대로가 좋습니다. 옵션 많아야 유지비만 많이 나옵니다. 과시용 옵션은 그만.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주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왜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오랫동안 타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차를 좋아하냐? 옵션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차를 좋아해. 그러면 된다. 왜? 다 해보니까 돈만 많이 들고 고장나면 뭐 거기 나라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또 이 공리 자동차 정비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다재다능한 그 멀티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 싫어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옵션이 있으면 뭐 신기하기도 하고 남의 차가 없는 거 내한테 있으면 또 내가 무슨 뭐 대접받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다 기능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고 또 불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버터였습니다. 자,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5780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최영진 아나운서님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잘생긴 동안이십니다. 저는 아기 돌봄 베이비 시터인데요. 출근해서 낮에는 8시 40분부터 2시까지 청취하고 퇴근 후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YTN 뉴스 보고 잡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월 17일에 상품에 당첨된 문자를 늦게 봐서 무효가 된 것 같아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유효하게 해주세요. 박광덕의 해물 육수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아예 선물 달라고 그 품목까지 보내신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드립니다. 또 누굽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물 디포리 다시팩 5780번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한 달에 맞아서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조국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고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을 했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버터에는 잼입니다.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